회장님, 시장은 지금 SK 이터닉스를 향한 KKR의 지분 인수 소식에 그야말로 축보를 터뜨리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계의 거물 KKR이 가진 그 막강한 자본이 수혈된다는 건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축제 뒤에 숨겨진 KKR이라는 이 독이 든 성배가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에 대해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보고는 SK 이터닉스가 신재생에너지 디벨로퍼라는 점,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계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전략 브리핑입니다.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채널의 기초편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회장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성장의 발목을 단번에 붙잡을 수도 있는 신용등급 리스크와 프로젝트 지연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15번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이 KKR이라는 거대한 변수 때문에 뒤통수를 맞고 회장님의 귀한 포트폴리오에 손실을 입으실 일은 완벽하게 차단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 비서 론입니다.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총 5가지 핵심 챕터로 구성됩니다. 첫째, KKR은 과연 SK 이터닉스의 구원자인가 아니면 새로운 리스크의 시작인가? 둘째, 시장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2026년의 폭발적인 실적, 그 이면에 도사린 함정은 과연 무엇인가? 셋째, 마법과도 같은 자산 경량화 모델이 가진 빛과 그림자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요. 넷째, 단순 건설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은 진짜인가 아니면 그저 헛된 희망에 불과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포트폴리오를 철통같이 지키기 위한 최악의 시나리오 분석까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KKR은 구원자인가? 새로운 리스크인가? 시장을 이토록 뜨겁게 달군 KKR이라는 이름, 과연 SK이토닉스에게 절대적인 호재이기만 할까요? 지금부터 동전의 양면을 모두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보실 이 숫자가 오늘 보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에 달하는 KKR이 운용하는 글로벌 기후 및 인프라 펀드의 규모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숫자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론의 핵심 근거죠.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단순한 호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디벨로퍼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줄, 즉 자금 조달 능력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조 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자체 자금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KR의 등장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막강한 자본력, 이 60조 원이라는 실타는 SK 이터닉스가 앞으로 추진할 모든 프로젝트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감. 이것이 현재 주가를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가장 원초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KKR의 합류가 가져올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신용 차익거래, 영어로는 크레딧 아비트라지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SK이터닉스는 SK그룹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우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룹에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없었다 하더라도 유사시에 그룹이 지원해 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감이 회사의 신용도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우산을 버리고 KKR이라는 새로운 자본의 우산을 쓰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KKR의 우산이 SK그룹의 우산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금리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가 낮아진다는 것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뜻이고, 이건 곧 기업 가치의 직접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시장이 KKR 인수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시장은 KKR이라는 새로운 우산의 화려함에 환호하지만 그 대가로 기존의 SK 우산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문구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나이스 신용평가는 KKR 인수 발표 직후 SK 이터넥스의 신용 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 즉 워치리스트 다운에 올려버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과거 SK그룹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던 보증수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라졌음을 시장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에 신용등급이 실제로 BBB 플러스에서 BB 등급으로 한 단계라도 강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KKR이 낮춰줄 것으로 기대했던 PF 금리는커녕 오히려 기존보다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몇 년 전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이 사라지자 신용등급이 연쇄적으로 강등되면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항공사의 사례와 정확히 똑같은 흐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KKR의 막강한 자본력이 등급 하락 리스크를 상쇄할 것이라는 희망과 SK그룹의 후광 소멸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공포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2026년에 SK이터닉스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실적 퀀텀 점프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숫자는 약속된 미래일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회장님, 지금부터 보실 이 숫자가 오늘 보고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시장은 이 숫자를 보고 거의 확신에 가까운 기대를 하고 있어요. 2026년 예상 매출액 5,523억 원. 특히 이 중에서 연료전지 부문에서만 무려 3,134억 원의 매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에 이 표를 잠시 멈추고 봐주십시오. 이 숫자들이 왜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냐 하면 이미 계약이 완료된 충북 대소원과 경기도 파주 연료전지 프로젝트의 EPC, 즉 설계 조달 시공에 따른 매출 인식 시점이 바로 2020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것을 사실상 확정된 매출, 다시 말해 통장에 꽂힐 날짜만 기다리는 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있으니 투자자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2년 뒤에 받을 월급 명세서를 미리 받아본 것과 같은 그런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방금 보신 그 구체적인 숫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지도를 통해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충북의 대소원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연료전지 프로젝트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두 프로젝트가 바로 2020년 실적 점프의 핵심 동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총 3.0 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태양광 파이프라인 전체가 순차적으로 매출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것이 바로 SK이터닉스의 성장 스토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2020년 실적의 실현 가능성 여부가 오늘 브리핑의 핵심 중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값비싼 발전소를 지어도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실어나를 고속도로, 즉 송전망이 없다면 그 발전소는 그저 거대한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특히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집중된 전라남도 지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송전망 포화, 그리드 세츄레이션 상태라는 점입니다. 전기를 생산해도 보낼 곳이 없는 이 끔찍한 병목 현상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송전망 문제가 앞서 보신 장밋빛 2026년 실적 전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390메가와트 규모의 신안 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SK이터닉스의 미래 성장성을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인데 만약 이 프로젝트의 개통 연계, 즉 송전망 접속이 단 1년에서 2년만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 인식은 당연히 기약 없이 미뤄질 것이고 그동안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빌린 수천억 원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과거 일부 건설사들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규모 부동산 PF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단 몇 년 지연되면서 회사 전체를 유동성 위기로 몰고 갔던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지연,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같은 이런 비기술적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확정된 미래라고 믿었던 2026년의 실적은 그야말로 집행유예된 신기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SK이터닉스는 자산 경량화, 즉 에센러이트라는 아주 영리한 재무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과연 천재적인 금융 기법일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지배구조의 함정이 될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SK이터닉스는 발전소를 직접 소유하는 그런 무겁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정의처럼 프로젝트마다 특수 목적법인 SPC나 합작법인
JV를 세워서 최소한의 자기 자본으로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배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인 솔라닉스는 단 몇억 원의 지분 투자로 수백억 원 규모의 태양광 자산을 통제하고 거기서 나오는 우량 수익을 가져오는 식이죠. 이건 마치 적은 종잣돈으로 거대한 상가 건물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입한 뒤에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고수익 부동산 투자와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이 영리한 구조 덕분에 SK이터닉스의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SK이터닉스를 단순 건설사가 아니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자산 운용사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회장님,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ROE 마법을 가능하게 한 그 구조가 동시에 최악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KKR과의 50대 50 지분 구조 때문입니다. SK이노넥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시너지를 생각하며 10년, 20년 뒤를 보고 재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KKR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5년 내외의 투자 기간 안에 수익을 극대화하고 빠져나가는 엑시트가 지상 최대의 과제인 사모펀드입니다. 만약 대규모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SK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장하고 KKR은 주주를 위한 즉각적인 배당을 요구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0대 50 구조에서는 어느 한쪽도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한없이 표류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의사결정 교착 상태, 즉 그리들락이라는 최악의 거버넌스 리스크가 바로 이 편리해 보이는 구조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시장은 이제 SK이터닉스를 낡은 굴뚝산업인 건설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에 가까운 플랫폼 컴퍼니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평가일까요? 아니면 너무 앞서 나간 기대감일까요? 긍정론자들이 그리는 청사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전소를 짓는 물리적인 EPC, 즉 설계, 조달, 시공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지어진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 즉 PPA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가상발전소, VPP나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발전소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묶어서 전력망 전체를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고마진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성공한다면 SK이터닉스는 낮은 평가를 받는 건설주가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높은 멀티플을 받는 SaaS,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의 리레이팅, 즉 가치 재평가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빨간 박스 친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상과 현실의 거대한 괴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화려한 플랫폼 스토리와는 달리 현재 SK이터닉스의 매출 구조를 샅샅이 뜯어보면 90%가 여전히 전통적인 EPC, 즉 건설 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전력 판매 같은 고마진 사업의 비중은 아직 10%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비중은 앞으로 점차 퍼지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은 여전히 건설사에 가깝다는 이 냉정한 팩트를 우리는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미래의 청사진만으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거품처럼 사라졌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현재 시장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저 멀리 있는 미래의 플랫폼 가치를 너무 비싸게, 너무 앞당겨서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의 주가는 90%의 건설업과 10%의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 10%의 건설업과 90%의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의 가치입니까? 회장님께서도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한다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건 간신입니다. 지금부터는 회장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논의된 모든 리스크를 종합하여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길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핵심 리스크가 하필이면 동시에 터지는 경우입니다. 즉, 나이스 신용평가의 경고대로 신용등급이 실제로 강등되어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동시에 회사의 미래가 걸린 신한우이 해상폭력 프로젝트가 개통 문제 등으로 1년에서 2년가량 지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두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결합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자, 그 추상적인 공보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기본 시나리오, 즉 베이스 케이스는 신용등급이 현재 수준인 BBB 플러스로 유지되고 신한우이 프로젝트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시작된다는 가정하에 목표 주가 6만 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를 보십시오. 신용등급이 BBB로 한 단계 강등되어 프로젝트 조달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고 신한우이 프로젝트가 2년 지연되어 2029년에나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4만 원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주가 마이너스 2만 원이라는 명확하고 차가운 숫자로 인지하고 그에 맞춰 투자 비중을 조절하며 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무엇을 매일같이 주시하셔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약속했던 연료전지 매출 3,134억 원이 정말로 재무제표에 찍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 이행 능력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둘째, 신한우이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공식적으로 클로징되고 착공에 들어갔다는 공시가 뜨는지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행력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30일로 예정된 KKR의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후 합작법인의 구체적인 지배구조와 자본보관 계획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3가지가 긍정론과 부정론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